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겠다며 막대한 투자와 강력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10년간 약 170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국가가 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단숨에 역전이 힘들어지자 거대한 반도체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려 했습니다. 중국은 낸드 플래시 업체 샌디스크를 비롯해 글로벌 3위 디램 제조업체 마이크론 인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아예 중국에게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부품 소재 장비에 대중국 수출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특허 무단 도용, 인재 빼가기 등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와의 기술 격차를 2년으로 따라왔고 낸드 플래시만 따지면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1년까지 좁혀졌습니다. 마치 반도체 1위 국가 한국을 타도하겠다는 중국의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나온 충격적인 소식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 슈퍼 룬키라고 불렸던 HSMC가 자금난로로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HSMC는 2017년 11월 설립 당시 1280억 위안, 하나로 약 22조 26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했고 중국 최초로 7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성공시키겠다고 큰소리쳤던 업체였습니다. HSMC는 최근까지도 엄청난 연봉과 조건을 제시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계 기술자들을 빼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HSMC가 그동안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노린 사기극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신량 재경 등 현지 매체는 HSMC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맹목적 투자 열기가 HSMC의 허점을 가렸다고 분석했습니다. HSMC는 설립 초기부터 14나노급 양산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 최고 운영자 출신 장상일을 CEO로 영입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HSMC는 2019년 말까지 중국 정부 등에서 투자금 153억 위안, 하나로 약 2조 6,600억 원을 받았습니다. HSMC는 우한 산업단지에 14나노와 7나노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웨이퍼 기준 연간 6만 장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중 7나노 양산이 가능한 곳은 현재 삼성전자와 TSMC밖에 못하는데 이 쉽지 않은 7나노 양산을 중국의 신생기업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창업자 리쉐엔과 회사 설립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한순간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알고 보니 HSMC는 설립 3년 동안 기술 특허 하나 나온 게 없고 중국 업체 중 유일하게 보유 중이라고 자랑했던 7나노 공정용 최첨단 장비가 은행에 압류됐는데 알고 보니 이미 수년 전에 나온 철진한 기기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HSMC 사태를 보고 맹목적인 반도체 굴기 투자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왕이닷컴은 최근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이 투자금만 받고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 반도체 업계 인사는 미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자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과 투자금이 몰리자 HSMC 사태와 같은 황당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반도체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하기가 쉽지 않자 인재 빼가기에 주력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 한국의 엔지니어의 영입을 통해 초기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한국과 대만 기술자들을 타깃으로 경력직 채용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인재들을 끌어들여 반도체 기술 노하우를 빠르게 흡수해 반도체 내재화에 속도를 붙이려고 했습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재들에게 최고 연봉과 현지 주택 제공 및 자녀 국제학교 보장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장원기 전 삼성전자 사장이 중국 반도체 업체 부회장으로 영입되어 논란이 일어났는데 결국 기술 유출 논란이 벌어지자 부담을 느끼고 사직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중국 업체들의 반도체 기술이 한국이 위협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중국의 세계 1위를 내준 LCD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술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중국의 방식에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기술 유출에 대한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반도체 시총 1위 기업으로 뛰어오른 엔비디아의 신제품 그래픽 칩을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대만 TSMC가 도맡아왔던 물량을
삼성전자가 수주한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IBM의 차세대 서버용 CPU 생산 물량을 수주한 데 이어 이번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물량도 따내며 파운드리 1위 TSMC를 추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GPU 시장의 절대 강자로 삼성전자에 상당한 물량을 맡겨 향후 AMD, 인텔 등 파운드리 큰손 고객들의 추가 주문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평균 7만원에서 최고 82,000원까지 올려놓으며 차세대 스마트폰 출시, 엔비디아와의 협업, 메모리칩 가격 회복, 중국 화웨이 퇴보 등이 삼성전자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반도체에서 초격차 전략을 실현시키며 뒤따라오는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릴 계획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겠다고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데 이어 북한에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3년여간 사이버 해킹으로 최대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4,380억 원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17년 석탄, 철광석, 수산물, 섬유 등 부문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가 도입되기 이전 북한의 외화 수입액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한국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하며 피해액이 수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난 전 세계에서 5년간 최악의 해킹 사건 배후에는 북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북한 해커들을 통해 8,100만 달러를 강탈했고 지난해 칠레은행 ATM을 공격해 1,000만 달러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의 약 65%가 북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해킹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는데 이렇게 북한 해커들에 의해 강탈된 돈은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이 되었습니다. 유엔 제재로 인해서 외화벌이가 금지되고 강력한 제재를 받는 김정은이 믿는 것은 해킹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이 뒷목을 잡고 극대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파견한 금융해커 간부 2명이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김정은 개인 금고의 수백억 달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 금융해커 간부 2명은 김정은에게 가는 외화 현금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던 중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정은은 극도로 분노하며 무조건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북한 보위부가 중국에 대거 파견돼 체포에 나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북한의 해킹을 눈여겨본 미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 국토산하부 산하, FBI 등 4개 기관은 북한의 해킹 그룹 비글보이즈가 2015년부터 한국, 일본, 대만 등 38개국에 약 20억 달러를 탈취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미 법무부는 워싱턴 연방법원에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저지른 2건의 사이버 공격과 연루된 계좌 280개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어피트 해킹에 대한 북한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고 북한 해킹 조직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남았던 외화 벌이까지 어려워지자 김정은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정은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아베가 물러나자 차기 총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스가입니다. 스가는 최근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베는 총리 시절 납북 일본인 전원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김정은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베와 스가는 북한 납치 문제로 맺어진 18년 정치 동지로서 스가는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가 김정은을 만나려면 엄청난 돈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징용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비판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무시하고 정면에서 도전하는 파렴치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며 강제징용이나 성노예 등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을 때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납북자를 데리고 오려면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줘야 할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즉 스가는 김정은을 만나려면 과거 잘못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러시아도 중국 LNG선 손절, 중국 덕에 한국 각타르 LNG선 수주 확률 또 상승, 답 없는 중국, 일본 조선업의 현실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좀 중국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중국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문제를 크게 두 번째 일으켰는데요. 특히 생명과 납기 그리고 품질이 꼭 수반되어야 하는 이 조선업에서 사실상 중국의 조선업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세계 조선 선주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선사인 CMA CGM이 2년 전 2017년이죠. 2017년 중국 선박공업 CSSC에게 발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선주가 요청한 시기에 제대로 인도되지 못했다는 발표가 일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LNG 추진선 인도 납기가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나 인도가 지연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납기가 지연된 문제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바로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이런 인도 지연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원인은 선주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선주들이 금융적인 문제로, 즉 돈을 주지 못해서 조선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지연이 생기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동일한 사양의 선박을 9척이나 발주한 상황에서 금융적인 문제도 아닌 이런 기술적인 한계에 다다라 납기를 못 지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LNG 추진선 건조 능력과 기술적인 면에서 얼마나 중국이 뒤처지고 기술이 부족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선박의 납기 지연과 관련한 소식이 퍼지기 전부터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은 실제 중국이 해당 LNG 추진선을 수주함에 있어서 과연 중국이 LNG 추진선을 건조할 능력이 있는지 라는 의문을 많이 품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과 관련해 적절한 가격으로 입찰을 했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에 프랑스는 결국 중국을 선택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와 관련한 문제를 프랑스 선주 측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했지만 우리나라 측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국의 값싼 수주 가격에 밀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선박이 다 만들어지고 인도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과연 정상적인 운항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난무했었는데요. 이런 걱정을 하기도 전에 만들지도 못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고 프랑스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단지 싼 맛에 중국에게 이를 맡기고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CSSC가 프랑스의 LNG 추진선을 수주한 시점인 초기에 우리나라 선박 업체들에게 협력을 요청했지만 당시 많은 우리나라의 조선업 엔지니어들이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었고 또한 LNG 추진선과 관련해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과 협력을 할 경우 우리나라의 LNG선 건조 능력이 그대로 중국 조선사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우리나라 업체들은 단 한 곳도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중국의 조선업 사고는 이번뿐만이 사실 아닙니다. 첫 번째 굴욕도 아닌 두 번째 굴욕인데요. 일전에 제가 중국 조선업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실제 중국 국영 조선사인 후동중화 조선사가 만들었던 글래드스토노라는 LNG 운반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글래드스토노는 만들어진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상의 배였어요. 근데 당시 후동중화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거 한 달이면 해당 글래드스토너로 고쳐서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겠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는 글래드스토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결국 중국이 고치지 못해서 패선을 했거든요. 이 사건의 의의는 굉장히 큽니다. 기존에 효율이 나쁘고 추진을 함에 있어서 오염물을 많이 배출하던 스팀터빈 엔진만 만들어 오던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만든 이중연료 추진 엔진
엔진 선박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글래드스토너가 폐선된 이유는 바로 이 이중연료 추진 엔진의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해상보험협회에서 청구된 비율 확인 시 약 90%가 중국 배로 인한 보험금 청구였고, 안 그래도 이런 문제로 중국산 배에 대해 불신이 생기고 있었던 판에 방금 말씀드린 글래드스토너로 인해 중국 조선업에 대한 불신은 세계적으로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 중국 조선업은 더 이상 한국 조선업의 경쟁자가 될 수 없게 된 거죠. 현재 중국 조선업 수주 잔량의 약 70% 수준 이상이 자국 발주량과 크게 돈도 안 되는 벌크선 위주로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 조선사들은 현재 경쟁력이 없는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지 못하면서 영세 업체들끼리 통폐합 및 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LNG 추진 및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규제가 강조될수록 중국과 일본의 조선업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LNG선을 현재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는 세계에 단 3곳뿐입니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3나라인데 사실상 중국은 이번 사건으로 아마도 LNG선 발주를 하려는 선주들로부터 선택지에 있어서 나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LNG선 건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 수주량이 이를 대변하고 있죠. 조선업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긴 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특히 기술력이라는 벽에 부딪혀 중국의 선박 수주량 및 인도량은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 8월까지 중국의 누적 선박 건조량은 클락슨의 발표에 의하면 약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작년 2018년도에도 2017년 대비 약 15% 이상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계속 수주 및 인도량이 2자릿수 수준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중국의 급락하는 수주량과 인도량의